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18살 소녀 할인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것은 엄마의 유품인 낡은 폴더폰 한 대였습니다. 죽기 전에 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네가 너무 힘들 때 여기 저장된 번호로 전화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폰에 저장된 번호는 단 하나, 어떤 사람인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9살짜리 동생이 사흘째 물 한 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용기 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저희 엄마 이름은 김연희인데요. 엄마 이름 석자를 듣자마자 그 사람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엄마는 끝내 전화 한 통 하지 못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복 이라고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항상 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는 가을비가 파주 외곽의 낡은 빌라촌 위로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어요. 재개발 예정 지구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찢긴 채 나뒹굴고 절반 이상 사람이 빠져나간 빌라 복도에는 깨진 형광등만 깜빡거리고 있었죠. 그 골목 안쪽 반지하 끝 방에서 18살 소녀 할인이 9살 남동생 준우를 꼭 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나흘째였어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았던 엄마, 김연희.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새벽마다 식은땀을 훔치며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엄마는 할인의 손을 잡고 우리 할인이가 준우 좀 잘 부탁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새벽녘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는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간신히 치렀지만 조문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연락이 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돌아온 반지하 방 안의 풍경은 그 자체로 남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쌀통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고 냉장고를 열어도 유통기한이 보름이나 지난 된장 한 통뿐이었어요. 전기요금 체납 안내서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 적혀 있었고 그나마 겨우 들어오던 수돗물마저 압력이 약해져 졸졸 흘러나오는 정도였죠. 할인은 장례식 다음 날부터 준우에게 물을 끓여주었습니다. 빈속에라도 따뜻한 것을 넣어주고 싶었지만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부였어요. 준우는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9살짜리가 벌써 눈치를 본 거였어요. 그 대신 아이는 엄마의 이불을 끌어안고 냄새를 맡으며 누나 옆에 조용히 붙어 있었죠. 이불에서 아직 엄마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이건 절대 빨면 안 된다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아이의 모습에 할인은 차마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집주인이 왔습니다.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얇은 철문 너머로 울렸고 할인이 문을 열자마자 50대 여자가 거친 발걸음으로 현관 안까지 들어섰어요. 장례 끝났으면 이제 나가야지. 밀린 월세가 석 달인데 내줄 사람도 없잖아. 할인이 준우를 등 뒤로 감싸며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집주인은 콧방귀를 뀌더니 방 안을 훑어보았어요. 구석에 놓인 엄마의 종이 상자, 아이들의 낡은 가방, 이불 몇 채. 그게 이 남매가 가진 전부라는 것쯤은 한눈에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여자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주일? 보상 협상이 코앞이야. 여기 사람 살고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보잖아. 애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그 말과 함께 집주인이 현관 앞 신발장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엄마의 낡은 운동화가 복도 바닥으로 쏟아졌고 이어서 할인의 가방, 준우의 책가방까지 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준우의 책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안에 있던 크레파스가 복도 위로 와르르 흩어졌어요. 아이가 좋아하던 파란색 크레파스가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지만 할인은 그것을 주우러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안 빠지면 나도 방법이 있어. 구청에 신고해서 강제로 끌어내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할인은 문 앞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준우가 복도로 나가 빗물에 젖은 크레파스를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엄마의 운동화를 발견한 아이가 두 손으로 꼭 끌어안더니 소리 없이 어깨를 떨기 시작했어요.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9살짜리가 소리를 죽이고 우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죠. 할인이 뛰어나가 준우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젖은 운동화를 수건으로 닦아주는 할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의 운동화 밑창은 한쪽이 닳아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안에 비닐을 깔아 신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 신발 한 켤레 사신을 여유도 없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었던 엄마의 흔적이 낡은 운동화 한 켤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준우를 달래 겨우 재운 뒤 할인은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이곳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전화 한 통 할 곳도 없었죠. 그때 할인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엄마의 종이 상자 위에 머물렀습니다. 상자 위에 비단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쌓인 작은 무언가가 얹혀 있었어요. 엄마가 생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이었습니다. 이 휴대폰은 절대 켜면 안 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여기 저장된 번호로 전화해봐.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어느 날 밤 유독 기침이 심하던 날 할인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며 했던 말이었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오래된 은색 폴더폰이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만 충전기까지 함께 보자기 안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작은 흠집들이 나 있었는데 그 흠집 사이사이가 손때로 반들거렸습니다. 엄마가 이 전화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보자기를 푸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잠시 기다리자 작은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더니 저장된 연락처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아니고 관계도 아닌 이름 없음이라고 저장된 작은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할인은 한참을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복도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울던 준우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내일이 오면 이 아이를 데리고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할인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 번 울렸습니다. 2번, 세 번째 신호가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묵직하면서도 선명한 남자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어요. 저는 김연희 씨 딸 할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엄마를 아시나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 호흡 사이에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연희 씨 딸이라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떨리기 시작한 거였죠. 연희 씨가 이 세상을 떠났어? 아이고, 거기가 어디냐? 할인이 엄마가 더듬거리며 돌아가셨어요. 빌라 저희 좀 주소를 말하자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의자를 밀어내는 소리와 함께 급박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말고 문 잠그고 있어.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리는 멍하니 폴더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엄마의 이름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저렇게 흔들린 걸까? 그리고 왜 엄마는 이 사람의 번호를 평생 품에 안고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걸까? 하지만 생각을 이어갈 겨를이 없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집주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거든요. 전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어차피 애들인데 뭘 어쩌겠어. 짐 다 빼놓을 테니까 자물쇠 갖고 와. 할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이었어요. 할인은 잠든 준우를 흔들어 깨우며 아이의 잠바를 입혔습니다. 준우가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누나, 어디가? 아무데도 안 가. 그냥 잠바 입고 있어. 할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져가야 할 것, 엄마의 종이 상자, 비단 보자기에 쌓인 폴더폰, 그리고 준우가 꼭 안고 자는 엄마 이불. 그 외에 이 방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김연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일하고도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쿵!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집주인이 커다란 자물쇠를 한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인부처럼 생긴 남자 2명이 빈 손수레를 끌고 와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었어? 나가. 당장. 할인이 준우를 등 뒤로 밀며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18살 소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만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뭘 기다려? 보호자도 없는 애들이 여기서 버티면 뭐가 달라지는데? 집주인이 할인의 옆구리를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인부들이 남매의 짐을 손수레에 싣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종이 상자가 바닥에 뒤집혀 엄마가 입던 낡은 앞치마와 빛, 작은 손거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준우가 쏟아진 물건 사이로 기어가 엄마의 앞치마를 2손으로 끌어안았어요. 이거 엄마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9살짜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앞치마를 놓지 않았습니다. 인부가 난처한 얼굴로 집주인을 돌아보았고 집주인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그럼 알아서 들고 나가. 5분 준다. 할인이 바닥에 흩어진 엄마의 물건을 급하게 가방에 쓸어 담으며 주머니 속 폴더폰을 꼭 쥐었습니다. 오신다고는 했지만 진짜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빌라 앞 골목으로 내몰린 남매의 모습은 빗속에서 더없이 작아 보였어요. 할인은 한 손에 가방을 들고 한 손으로 준우의 손을 잡은 채 빌라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자리여서 준우의 어깨가 벌써 젖어 있었어요. 준우가 고개를 들어 누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나, 배고파? 그 한마디가 할인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는 아침부터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제도 그저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겨우 참으며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할인은 주머니 속 폴더폰을 다시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준우의 입술에는 푸른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자기 잠바를 벗어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었지만 얇은 옷차림의 할인 역시
금세 비에 젖어갔죠. 어쩌면 속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 한 통에 달려온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래도 하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엄마가 평생을 품에 안고 살았던 전화기, 그 안에 유일하게 저장되어 있던 번호 하나. 엄마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가 빗속에 서 있는 하린의 두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전화한 진 20여 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골목 끝, 빗줄기 너머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하나가 더 나타나고 또 하나, 그리고 또 좁은 빌라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어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한 줄로 빗길을 가르며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버려진 남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지자 빌라 앞 풍경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낡은 담벼락과 깨진 화분들 사이로 번쩍이는 검은 차체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 광경은 이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죠.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차에서도 같은 차림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0명이 넘는 수행원들이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빗속에서 빌라 입구 양쪽으로 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길을 만들듯이 골목 끝에서 빌라 앞까지 일직선으로 사람 벽이 세워졌어요. 하리는 준우의 손을 꽉 쥔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준우도 누나의 다리 뒤에 숨어 고개만 내밀고 있었죠. 맨 뒤쪽 행렬의 가장 끝에 멈춰 선 차의 문이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내렸어요. 검은 코트깃을 세운 채 빗속으로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에는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우산을 펴들었지만 노인은 그것을 손으로 밀어내며 비를 맞은 채 골목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라온건설 회장 박도식. 그의 눈이 골목을 훑었습니다. 빌라 처마 밑 비에 젖은 옷차림으로 서 있는 소녀와 그 뒤에 숨은 작은 아이를 발견한 순간 노인의 걸음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도식 회장은 20년 전 한 여자의 얼굴을 떠올린 거였어요. 시장 골목의 작은 백반집에서 쓰러진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었던 그 젊은 여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이걸로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말하던 그 눈빛이 지금 빗속에 서 있는 이 소녀의 눈에서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박도식 회장이 입을 열었지만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떨리다가 겨우 한마디가 빗소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네가 김현희 씨 딸이니?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십 개 기업을 거느리고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서왔던 사람의 목소리가 18살 소녀의 이름 석자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앞에 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의 눈가에 고인 것이 빗물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연희가 네 엄마가 이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았으련만. 박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발 또 한 발 다가왔어요. 그리고 비에 젖어 벌벌 떨고 있는 하린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크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놀라울 만큼 따뜻했어요. 대체 지금까지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말끝이 흐려지더니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하리는 그제야 이 사람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엄마 이름 하나에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하린의 다리 뒤에 숨어 있던 준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볼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고 파랗게 질린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박 회장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얇은 잠바 하나 걸치고 누나 뒤에 숨어 있는 9살짜리 아이. 배가 고파 볼이 홀쭉해진 얼굴,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그 모습을 본 순간 노인의 표정이 슬픔에서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어요. 박도식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골목 바닥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준우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었어요. 수행원들이 화들짝 놀라 달려오려 했지만 비서실장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꼬마야. 준우가 누나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우요. 준우. 배고프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짓에 노인의 입술이 다시 한번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다. 배고프지칠도 않을 거고 비도 안 맞을 거다. 박 회장이 코트를 벗어 준우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아이의 몸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코트가 젖은 아이를 포근히 감싸 안았어요. 준우가 코트 안에서 작은 손을 내밀어 노인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이 사람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만은 본능으로 느낀 모양이었어요. 박도식 회장이 준우를 한 팔로 안아 올리고 다른 손으로 할인의 어깨를 감싸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빌라 입구 쪽을 바라보았어요. 계단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집주인과 인부 2명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도식 회장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방금까지 눈물을 흘리던 노인의 눈에서 수십 년간 건설업계의 정상에서 수천 건의 전쟁을 치러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 서렸습니다. 준우를 안은 채 고개를 천천히 들어 집주인을 올려다보는 그 모습에 계단 위에 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한 발씩 뒤로 물러섰어요. 박도식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지만 골목 끝까지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누가 이 아이들을 길거리로 몰아낸 거야. 비가 쏟아지는 골목 안에서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골목에 내리던 비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보다 더 무겁게 골목을 채우고 있는 건 박도식 회장의 한마디였어요. 준우를 한 팔에 안은 채 계단 위에 집주인을 올려다보는 노인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 겁을 먹지 않았어요. 아니, 겁을 먹을 이유를 몰랐다는 편이 정확할 겁니다. 이 낡은 빌라촌에 검은 세단이 들어오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을 서는 광경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게 자기와 무슨 상관인지까지는 미처 연결하지 못한 거였죠. 집주인이 계단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건물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집주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세를 놓고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써온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일에는 기가 꺾이지 않는 배짱이 있었죠. 박도식 회장이 천천히 계단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노인의 모습에 수행원 한 명이 재빨리 우산을 펴들었지만 회장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계단 위의 여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본 건 하나야. 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만큼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무게가 골목 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눌러버렸습니다. 이 아이들 짐을 밖에 내다버린 사람이 당신인가? 집주인의 눈이 흔들렸어요. 당신이라는 호칭도 그 말을 내뱉는 방식도 동네 어르신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아직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고 모르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짐이요? 그건 제 권리예요.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렸는데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어르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하고 저 애들 사이의 일이라고요. 집주인이 팔짱을 끼며 대꾸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회장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실례지만 이 구역 재개발 시행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집주인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는 이 여자에게 가장 민감한 단어였으니까요. 이 낡은 빌라를 부여잡고 버텨온 이유가 전부 재개발 보상금 때문이었으니 시행사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당연히 알죠. 라온건설. 집주인이 대답하는 순간 비서실장이 방걸음 물러나며 박 회장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박도식 회장이 고개를 살짝 들어 집주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내가 라온건설 회장 박도식이야. 내 얼굴을 처음 보나 본데 이제 알겠나? 순간 집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라온건설. 이 구역 재개발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시행사. 보상금 협상, 이주 일정, 건물 철거 순서, 그 모든 것이 이 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집주인이 10년 넘게 매달려온 재개발 보상금의 열쇠를 쥔 사람이 지금 비를 맞으며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네, 라온건설 회장님이라고요? 집주인의 목소리가 반톤 올라갔어요.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스르르 풀리면서 두 손이 어디에 둘지 모르는 듯 허공에서 어정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라온건설의 그 박도식 회장님이요? 여기를 왜 아니 어떻게?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인에게로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할인아, 이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한 건지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할인은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참는데 익숙한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등 뒤에서 준우가 노인의 품에 안긴 채 아직도 작게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할인이 젖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장례 끝나자마자 나가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사람을 데리고 오셔서 엄마 물건이랑 저희 짐을 다 밖에 내던지셨고요. 저희가 갈 데가 없다고 해도 5분 준다고 하셨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담담함이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박 회장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선이 골목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빗물에 젖어 나뒹굴고 있는 남매의 짐, 축 처진 비닐봉지 안에 보이는 낡은 운동화, 그 옆에 흩어진 아이의 크레파스, 그리고 손수레 위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엄마의 종이 상자, 연희의 물건들이 빗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들어 계단 위에 집주인을 올려다보았어요. 엄마 잃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 거야?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질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가 슬픔을 누른 조용함이었다면
지금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엄마 떠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 고작 9살짜리 애 앞에서 엄마 물건을 내던져 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나. 얼마나 서러웠겠어. 집주인의 무릎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의 변명을 붙잡으려는 듯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제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박 회장이 한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이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했지? 이 사람이 보상협상 대상자 명단에 있나?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주시 운정동 삼성빌라 소유주, 등기상 보상협상 대상 건물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집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에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업가의 눈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첫째, 밀린 월세 석 달치는 내가 정산하지. 그건 이 아이들 체면이 있으니까. 둘째, 이 아이들 짐을 지금 당장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고 비에 젖은 물건은 전부 새 것으로 변상해. 셋째, 박 회장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어요. 계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인의 눈과 집주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사과해. 지금. 집주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보상금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한마디에 자기가 10년 넘게 매달려온 보상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 저 떨리는 입술 뒤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 박 회장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법무팀의 이야기에서 재개발 보상 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어줄 수 있으니까. 한 5년? 아니, 10년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동안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은 당신이 내는 거고. 그래도 괜찮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절하면 돼. 골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남은 그 침묵 속에서 집주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집주인이 계단을 내려와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축축한 바닥 위에 두 무릎이 닿았고 고개가 숙여졌어요. 조금 전까지 엄마 잃은 아이들의 짐을 내던지며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아이들한테도 돌아가신 분한테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지만 그 울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이 여자가 무릎을 꿇은 이유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보상금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유가 무엇이든 이 여자가 할인과 준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으니까요. 할인은 그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불과 1시간 전 자기 짐을 내던지며 5분 준다고 소리치던 사람이 지금 빗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하거나 통쾌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일이 꿈 같고 비현실적이고 어지러웠습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엎드린 집주인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짐 정리하고 변상 목록 만들어. 비서실장이 확인할 거야. 그 한마디를 끝으로 박 회장은 더 이상 집주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대신 비에 젖은 할인의 어깨를 다시 감싸며 준우를 안은 채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우산을 펴들고 세 사람 위로 비를 막았어요. 차 앞에 다다랐을 때
할인이 처음으로 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어떤 분이세요? 박 회장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비가 우산 위로 세차게 내리치는 소리 사이로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엄마는 내 은인이야. 이 할아버지한테 두 번째 인생을 준 사람이지. 그 이야기는 차 안에서 천천히 해줄게. 오늘은 일단 따뜻한 밥부터 먹자. 준우가 박 회장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박도식 회장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밥 한 끼를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묻는다는 것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배고팠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앞으로는 배고프다는 말 안 해도 되는 거야. 검은 세단의 문이 열리고 남매가 차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준우의 손에는 여전히 엄마의 낡은 앞치마가 꼭 쥐어져 있었고 할인의 주머니 속에는 나의 은인이라는 이름이 저장된 폴더폰이 들어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8대의 검은 세단이 빗길을 가르며 파주의 낡은 골목을 빠져나갈 때 할인은 차창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빌라를 바라보았어요. 엄마와 함께 살았던 반지하 방, 빗물이 새던 천장, 곰팡이 핀 벽지. 그 모든 것이 빗속에서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차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섭지가 않다는 거였어요. 옆자리에서 준우가 박 회장의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노인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엄마가 준우의 머리를 넘기던 손길과 꼭 닮아 있었거든요. 할인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 위로 가늘게 두드려 오고 있었고 준우는 박 회장의 무릎에 기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사흘 넘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한 아이였으니 따뜻한 곳에 몸을 누이자마자 긴장이 풀려버린 거였죠. 박 회장은 잠든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차 안에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어떤 분이었는지.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얼굴에서 연희의 윤곽이 겹쳐 보이는 것이 이 노인에게는 축복인 동시에 비수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알 권리가 있지.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박 회장이 잠든 준우의 머리카락을 한 번 더 쓸어 넘기고는 먼 곳을 보는 눈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이었어요. 그때의 박도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꺾이면서 공사 대금을 떼이고 하청업체에 줄 돈은 밀리고 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시기였죠. 빚쟁이들이 사무실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집 앞에까지 와서 가족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고 법원에서 파산 통보가 날아온 날 박도식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을 들고 거리로 나온 50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지 며칠이 됐는지도 기억나지 않았고 잠을 자려 해도 몸을 누일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틀을 헤매다 쓰러진 곳이 파주 외곽의 한 재래시장 골목이었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도 온몸에 한기가 돌았고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골목 바닥에 주저앉은 거였죠.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시장 골목이니 사람이 적지 않았을 텐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중년 남자에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어요.
노숙자려니 취객이려니 각자의 판단을 내리고 시선을 돌렸겠죠. 박도식은 그 길바닥에서 이대로 눈을 감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박도식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던 26살의 김연이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박도식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연희가 주방에서 가져온 보리차를 조심스럽게 입에 대어 주었고 한참 만에 겨우 눈을 뜬 박도식이 처음 본 건 걱정 가득한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연희는 그를 자기 백반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 구석의 좁은 가게, 테이블이 4개뿐인 그 작은 식당에서 연희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를 내주었어요.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콩나물,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박도식은 그 밥상 앞에서 한참을 먹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밥을 얻어먹는다는 서러움과 이것이 며칠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식사라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였죠. 연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쓰러져 있었는지, 집은 어디인지, 가족은 있는지. 그런 질문 없이 그저 밥을 차려주고 숟가락을 쥐어주고 국이 식기 전에 어서 드시라고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그래서 가장 따뜻한 친절이었어요. 밥을 다 먹은 뒤에야 박도식이 겨우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 빚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것,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었을 텐데 연희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나왔어요. 연희는 다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불쌍하다는 표정도 없었어요. 대신 가게 문을 닫은 뒤 작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때가 묻은 낡은 벨벳 상자 안에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연희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연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차례로 여의고 친척 집을 떠돌다 혼자 세상에 나온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연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연희가 중학생이던 해 겨울 오랜 병환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연희의 손에 쥐어준 것이 이 작은 금반지 하나였어요.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힘들 때 이거 보면서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의 그 말을 안고 연희는 10대의 나머지를 혼자 살아냈습니다. 이 집 저 집 더부살이를 하며 학교를 마치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26에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백반집을 차렸어요. 그 모든 세월 동안 금반지는 단 한 번도 연희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방세가 밀렸을 때도 이것만큼은 절대 팔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그 반지를 연희가 낯선 중년 남자 앞에 내려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봉투 하나를 더 올려놓았는데 안에는 종이로 꼼꼼히 싼 지폐가 들어 있었어요. 가게 보증금을 제하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전부였죠. 이걸로 당분간 방 하나 구하시고 몸 좀 추스르세요. 건설 일을 하셨다면 현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박도식은 펄쩍 뛰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까지 내밀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였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받습니까?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힘들어하는 걸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이었죠. 만약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어르신 앞에서 저보다 먼저 이 반지를 내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살 곳도 일할 곳도 있지만 아저씨는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26살 여자가 50대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엄마의 유품을 내놓으면서도 얼굴에는 걱정도 후회도 없었어요.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도식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해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도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26살 백반집 주인의 금반지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연희는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갚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나중에 어르신이 다시 일어서게 되면 그때 어르신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손 내밀어 주세요. 그걸로 된 거예요. 박도식은 그 돈과 반지를 쥐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반지는 차마 팔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유일한 것을 자기가 팔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연희가 준 비상금으로 시장 근처 쪽방에 한 달치 방세를 내고 며칠 만에 몸을 추슬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요. 한때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사람이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기 시작한 거였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그런 건 시장 골목에서 쓰러졌을 때 이미 다 버린 뒤였습니다. 그래도 연희가 해준 말이 매일 아침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르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을 보면 알아요. 26살 여자가 자기 눈을 들여다보며 해준 그 말 한마디가 새벽 5시에 눈을 뜨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고 철근을 묶었고 콘크리트를 쳤어요. 원래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니 일의 흐름이 눈에 보였고 어디서 시간이 낭비되는지 어디서 자재가 새는지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현장 소장이 그걸 눈여겨보았고 석 달 만에 반장으로 올라갔어요. 반장이 되자 일용직들을 조직하는 감각이 살아났고 1년 뒤에는 현장 소장 밑에서 공정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고 2년 만에 작은 인력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건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하청 공사를 따내기 시작했어요. 박도식에게는 한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바닥을 찍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 그리고 현장 구석구석을 몸으로 익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었죠. 한 건, 두 건 공사가 쌓이면서 신용이 돌아왔고 5년 만에 법인을 세웠어요. 그것이 라온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10년 뒤에는 수도권 재개발 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수장이 되어 있었죠. 수천억 원의 자산, 수십 개의 사업장, 수천 명의 직원.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시장 골목 백반집에서 건넨 밥 한 끼와 비상금 봉투, 그리고 죽으려던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 26살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출발 전 서랍에서 챙겼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반지야. 상자를 열자 작은 금반지 하나가 벨벳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반지 안쪽에 가느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팔지 않은 거예요? 할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박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네 외할머니가 네 엄마한테 남겨준 거야. 네 엄마의 엄마가 이 세상에서 딸한테 남길 수 있었던 전부. 그걸 내가 어떻게 팔아? 26살짜리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나한테 맡긴 건데. 박 회장의 손가락이 반지를 쓰다듬었어요.
돈 때문에 다시 일어선 게 아니야. 물론 비상금이 없었으면 쪽방도 못 구했겠지. 하지만 할아버지를 진짜 일으켜 세운 건 돈이 아니라 네 엄마가 해준 말이었어. 눈을 보면 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가 새벽마다 할아버지를 현장으로 나가게 만든 거야. 박 회장이 차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빗줄기 너머로 파주의 낡은 건물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네 엄마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이미 가게를 정리하고 이사한 뒤였어. 연락처도 없고 이름밖에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더구나. 김연이라는 이름 석차 하나 들고 몇 년을 찾았는데 끝내 못 찾았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수천억 원을 벌었어. 네 엄마를 내가 진작 찾았다면 좋았을 텐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새 신발 한 켤레 못 사 신고 밑창에 비닐 깔아서 신고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던 거야.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 핀 벽지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빚진 사람이 내 은인이, 자기 엄마한테 받은 마지막 물건까지 내준 사람이.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골목에서 흘린 것과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그때의 눈물이 은인을 잃은 슬픔이었다면 지금의 눈물은 갚지 못한 빚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네 엄마는 내 번호를 갖고 있었어. 그 폴더폰에 저장해 놓고 평생을 갖고 다녔으면서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한 거야. 네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나? 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네 엄마라는 사람이야. 남한테 손 벌리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베푼 것에 대가를 바라는 법이 없는 사람. 그 전화기를 쥐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버틴 거야. 아프면서도 굶으면서도. 박 회장이 잠든 준우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이의 홀쭉한 볼, 영양이 부족해 빛을 잃은 머리카락, 잠결에도 누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작은 손. 그렇게 버티다가 마지막에 너한테 이 전화기를 맡긴 거야. 자기는 끝내 전화하지 못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살려달라고. 그게 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거야.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떨리고 있었고 참으려 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전화기를 왜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는지, 왜 비단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다녔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에게 그 전화기는 마지막 보험이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쓸 수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꺼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소중한 마지막 카드. 그리고 엄마는 자기도 부모를 잃고 홀로 세상에 남겨졌던 사람이었기에 자기 아이들이 같은 처지에 놓일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순간에 그 카드를 딸에게 넘겨준 거였습니다. 할인이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내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은색 표면 위로 할인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박 회장이 할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 지금은 울어. 할인은 소리를 죽이며 울었어요. 엄마의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준우 앞에서, 집주인 앞에서, 동사무소 직원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18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을 혼자 짊어지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벨벳 상자를 조심스럽게 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네 외할머니가 네 엄마한테 남겨준 거고 이제는 네 거야.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대신 지키고 있었을 뿐이야. 원래 있어야 할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다.
할인이 작은 금반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할머니의 마음이 이 작은 반지 안쪽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할인은 반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파주를 벗어나 서울로 접어드는 도로 위로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시장 골목에서 심어진 작은 씨앗 하나가 오늘 이 아이들에게 닿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연희가 품고 살았던 것은 은인에 대한 기대도 보답에 대한 바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믿음이었겠죠. 자기가 손 내밀어 준 사람이라면 자기 아이들이 쓰러졌을 때도 반드시 손을 내밀어 줄 거라는,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강남으로 접어들었을 때 준우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가 눈을 비비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파주의 낡은 빌라 총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빛나고 넓은 도로 위로 반짝이는 차들이 물 흐르듯 지나가고 있었죠.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누나, 여기는 어디야? 할인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에게 강남이란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곳이었으니까요.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낯설고 비현실적이었어요. 차량 행렬이 한적한 주택가 안쪽으로 접어들더니 높은 돌담이 이어지는 골목 끝에서 커다란 철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잔디밭 사이로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그 끝에 3층짜리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준우가 차 창문에 두 손을 짚고 입을 벌린 채 올려다보았어요. 누나,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박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박 회장이 차 문을 열며 준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려. 오늘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나왔어요. 며칠째 비에 젖고 추위에 떨던 남매에게 그 따뜻함은 피부로 느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현관 안쪽에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집사가 가지런히 서서 남매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전화로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 옷이 젖었어. 당장 마른 옷하고 수건 준비해주고 따뜻한 물부터 받아놔. 박 회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집안이 분주해졌어요. 하지만 할인은 현관을 들어서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맨발이었거든요. 빌라에서 쫓겨날 때 제대로 신발을 챙기지 못했던 할인의 발이 차가운 빗길을 걸어온 탓에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 발로 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밟는 것이 왠지 미안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런 할인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새 슬리퍼를 가져다 할인의 발 앞에 가지런히 놓아주었어요. 그 작은 배려에 할인의 눈시울이 잠깐 붉어졌지만 소녀는 고개를 숙여 감추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할인과 준우는 자기들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따뜻한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뭇국, 잘 익은 김치, 고소한 계란찜, 잔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특별히 대단한 상차림이 아니었어요.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넘게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마저도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아이들에게는 그 평범한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선물이었죠. 준우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그 한마디에 식탁 옆에 서 있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려 입술을 깨물었어요. 9살짜리 아이가 밥 한 끼를 앞에 놓고 먹어도 되는지를 허락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눈치를 보며 배고픔을 참아왔는지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주저하는 그 작은 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준우의 앞으로 밥그릇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먹어. 천천히 많이 먹어. 이 집에서는 밥 먹는데 누구 허락 안 받아도 돼. 배고프면 언제든 먹는 거야. 준우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떴어요. 따뜻한 쌀밥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울면서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맛이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따뜻해서 우는 거였습니다. 며칠 만에 뱃속으로 들어온 따뜻한 온기가 얼어있던 무언가를 녹여버린 거였죠. 할인이 준우의 등을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해. 하지만 할인 자신도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도 사흘째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준우가 먹는 것을 먼저 확인한 뒤에야 자기 밥에 숟가락을 대었습니다. 18살이 9살을 돌보는 모습이 어린 엄마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우가 묵국을 한 그릇 비우고 밥을 2공기 먹는 동안 노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비서실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식사 안 하십니까?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식사가 끝난 뒤 도우미 아주머니가 남매를 각자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준우의 방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체형에 맞는 작은 침대에 깨끗한 이불이 펴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책꽂이가, 반대편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방 한 구석에 장난감 상자가 있었는데 박 회장이 오는 길에 전화로 급히 준비시킨 것이었죠. 빌라 반지하에서 곰팡이 핀 이불을 깔고 누나와 함께 자던 아이에게 자기만의 침대가 있는 자기만의 방이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준우는 장난감 상자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위 이불을 손으로 만져보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베개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엄마의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베개 옆에 펴놓고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고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빨지 마세요. 엄마 냄새가 아직 나거든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그 아주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방은 준우의 방 바로 옆이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이 켜진 깨끗한 방이 나왔습니다. 할인의 나이에 맞는 책상과 옷장이 놓여 있었고 침대에는 포근한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할인은 방 안에 들어서고도 한참을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이 방의 어느 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마치 허락 없이 남의 방에 들어온 사람처럼 벽에 등을 기대고 방 안을 둘러보기만 하고 있었죠. 박 회장이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나?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런 데서 자본 적이 없어서요. 그 말에 박 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놓인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그리고 말없이 잠시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설명도,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아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조용히 느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얼마든지 물어봐. 저희 여기 얼마나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박 회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아이는 이 넓은 방에서 장난감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대신 얼마나 있어도 되는지를 먼저 묻고 있었습니다. 쫓겨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의 질문이었어요. 할인아. 박 회장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할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기는 네 집이야.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제 배고플 일도 쫓겨날 일도 없어.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할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이불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한순간의 말 한마디로 사라질 수 있는 불안은 한순간의 말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박 회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푹 자. 내일 아침에 또 밥 먹자. 문을 나서려는데 옆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뒤따라왔어요. 준우가 잠옷으로 갈아입은 채 복도로 나와 박 회장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준우야? 저 여기서 자면 엄마 꿈꿀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이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어요. 준우의 크고 맑은 눈이 노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9살짜리가 품기엔 너무 큰 그리움이었어요. 그럼 네 엄마가 매일 밤 꿈에 와줄 거야. 이 할아버지가 장담해.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이가 베개 옆에 놓아둔 엄마의 앞치마를 끌어안고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잠깐 보였어요. 박 회장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방불이 하나씩 꺼지고 저택이 조용해진 뒤에야 노인은 자기 서재로 돌아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시장 골목의 작은 백반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연희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던 시절 시장 상인회에서 겨우 구한 사진이었습니다. 박도식 회장이 사진 속 연희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이하고 준우, 내가 데려왔어.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서재창 너머로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가을 밤하늘에 별 하나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 별빛이 창을 통해 서재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심은 작은 씨앗이 숲이 되어 아이들을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남매가 박 회장의 저택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새끼를 꼬박꼬박 먹기 시작하자 홀쭉했던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밤마다 깨서 울던 것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잠들 때면 엄마의 앞치마를 꼭 안고 자야 했지만 낮에는 정원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도우미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며 부엌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기도 했어요. 할인은 준우보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 집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식사 시간이 아니면 부엌에 가지 않았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먼저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새 옷을 사다 놓으면 고맙다고 인사는 하지만 한참 동안 옷장 안에서 꺼내 입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오래 굶어본 사람이 밥상 앞에서도 경계를 푸는데 시간이 걸리듯 오래 버려져 온 아이가 보살핌에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도 매일 저녁
박 회장과 남매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풍경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준우가 묵국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식탁에 묵국이 빠지는 날이 없었고, 할인이 매운 것을 못 먹는다는 걸 눈치챈 도우미 아주머니가 김치를 따로 담가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이 집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택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추었습니다. 정문 인터폰이 울렸고 경비실에서 거실로 연락이 왔어요. 김연희의 친척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였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연희의 친척.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에도 장례식에도 그 누구 하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긴급 연락처를 수소문할 때도 연결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 연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매가 재벌 회장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박 회장은 서재에서 보고를 받고도 바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대신 비서실장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해. 내가 내려갈 때까지 아이들은 2층에 있게 해. 하지만 할인은 이미 계단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50대 남자와 40대 후반의 여자. 남자는 할인의 외삼촌이었고 여자는 외숙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인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본 것은 10살 때쯤이었어요. 명절에 딱 한 번 엄마 가게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게 형편이 어렵다고 했더니 혀를 끌끌 차며 반찬도 안 먹고 나가버렸죠.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엄마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어요. 응접실에 앉은 두 사람은 주변을 연신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그림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박도식 회장이 서재에서 내려왔습니다. 응접실 문을 여는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외삼촌이라는 남자가 허리를 굽히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연희 오빠 김동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외숙모라는 여자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저희가 사정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연락을 안 해서요. 그래도 핏줄인데 아이들 걱정이 돼서 달려왔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만 하러 온 건가? 외삼촌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역시 친척이 돌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도 친권은 혈연이 우선이고요. 저희가 아이들을 맡겠습니다. 물론 양육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회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육비.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응접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박 회장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는데 웃음이 아니었어요. 양육비.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 이 말인가? 외삼촌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 둘을 키우려면 현실적으로 비용이.
박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봐. 외삼촌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회장이 팔짱을 끼고 소파에 깊이 기대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김동수, 2019년 대부업체 대출 연체 3건, 2020년 불법 도박장 출입 내역, 2021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력. 그의 합의금으로 겨우 무마했는데 그 합의금도 남한테 빌린 거지. 현재 신용등급 최하위, 통장 잔고 20만 원. 이게 지금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사람의 이력서야? 외삼촌의 입이 벌어졌다 다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여자에게로 옮겨갔어요. 박순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자금 대출 7건 연체. 본인 명의 재산 없음. 생활비를 도박에 탕진해서 이 기록도 보겠나? 여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건 과거 일이고요. 지금은. 과거? 박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연희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긴급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둘 다 안 받았지? 그것도 과거 일인가? 장례식에 조문 한 번 안 온 것도?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첫째, 당신들에게 이 아이들의 친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내 법무팀이 이미 후견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로 다 준비돼 있어. 두 사람의 안색이 완전히 질려 있었습니다. 둘째,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 특히 양육비 운운한 부분은 전부 녹음되고 있어. 아이들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는 당신들이 더 잘 알 거야. 외삼촌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모뻘 여자는 이미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노인의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아닌 차라리 연민에 가까운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엾어서가 아니라 연희에게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 가엾었던 거예요. 셋째, 다시는 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경고가 아니라 통보야. 그 순간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서 있었어요. 2층에 있으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이 아이는 계단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거였죠. 할인의 눈이 외삼촌과 고모뻘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 전화했어요. 삼촌한테도 외숙모한텐도. 둘 다 안 받았잖아요. 두 사람이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할인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약값 2만 원이 없어서 그때도 전화했어요. 그때도 안 받았잖아요. 응접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그때 할인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준우가 누나의 뒤에 서서 두 사람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지, 왜 이제야 나타난 건지 9살짜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엄마 장례식 때 왜 안 왔어요? 엄마 혼자 갔잖아요. 그 한마디가 어떤 서류보다 어떤 경고보다 무거웠습니다.
엄마 혼자 갔다는 말. 조문객 하나 없이 이 아이들 둘만 남겨놓고 떠난 엄마의 마지막을 9살짜리가 그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외삼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실장이 조용히 응접실 문을 열어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서류 봉투를 억지로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일주일 전 빗속에서 무릎을 꿇던 집주인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차 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할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담담하게 말하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 밀려오는 감정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박 회장이 아무 말 없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네가 한 말, 네 엄마가 들었으면 뿌듯해했을 거야.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준우가 누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작은 손이 누나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누나, 괜찮아. 우리 이제 할아버지 있잖아. 그 말에 할인이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준우의 그 작은 한마디가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우리 할아버지 있잖아. 9살짜리가 18살 누나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누나에게 기대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누나의 손을 먼저 잡아주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두 아이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 너머 정원에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낙엽이 바람에 실려 느리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연희야, 네 아이들 잘 크고 있어. 이 할아버지가 꼭 지킬게. 노인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매가 저택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강남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했고 준우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 수속을 마쳤어요. 박 회장이 직접 학교 측과 이야기해 준 덕분에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학교 안에서의 생활은 절차처럼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인이 처음 교실에 들어선 날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전학생이라서 쳐다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라온건설 박도식 회장이 갑자기 어디서 데려온 아이 고아라는 이야기, 빈민가 출신이라는 이야기, 회장이 호적에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강남의 학교라는 곳은 아이들보다 부모들의 입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부모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 아이들의 귓속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고 할인은 첫날부터 교실 안에 보이지 않는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놓고 괴롭히는 아이는 없었어요. 대신 더 잔인한 방식이 있었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거였습니다. 짝꿍은 할인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자고 하는 아이도 없었어요. 체육 시간에 짝을 짓는 활동이 있으면 할인은 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복도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쟤 진짜 고아래. 회장 할아버지 돈 보고 붙은 거 아니야? 할인은 그 말을 듣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실로 돌아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악물고 글씨에 집중하는 할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이 남매의 후견인 등록을 진행하고 나아가 호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회사 안팎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어요. 라온건설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박 회장의 먼 일가 친척들이 들고 일어난 거였죠. 혈연도 아닌 아이들을 호적에 올린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이 연로하신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갑자기 나타난 애들한테 재산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회 회의실에서 오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회사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결국 돈이었습니다. 박도식 회장이 평생 일궈놓은 것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 그것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전부였죠. 박 회장은 이사회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이 아이들은 내 은인의 자식들이고 나는 이 아이들을 내 손주로 키울 거야.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내 앞에서 직접 말하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박도식 회장 앞에서 직접 대드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수군거림이 할인의 귀에까지 닿았다는 거였어요. 어느 주말 박 회장의 초대로 저택에서 소규모 만찬이 열렸습니다. 회사 임원 몇 명과 먼 친척들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박 회장이 공식적으로 남매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어요. 할인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준비해준 깔끔한 옷을 입고 준우의 손을 잡고 식당에 내려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할인은 느꼈습니다. 시선이 달랐어요. 반가움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와 계산이 담긴 눈빛들이 아이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할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에게 포크 사용법을 알려주고 흘린 음식을 닦아주고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었어요. 누가 봐도 동생을 돌보는 데만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할인의 귀는 식탁 반대편에서 오가는 낮은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회장님 호적에 올라가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아무리 은인의 딸이라지만 결국 남이야 남. 피가 안 섞였는데. 회장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 애가 꼬득인 거 아니야?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 할인의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준우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의 접시에 과일을 옮겨 담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를 재우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할인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서랍에서 엄마의 폴더폰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할인은 폴더폰을 내려놓고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에게도 도우미 아주머니에게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매일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는 중상위권이었지만 강남의 학교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과외와 학원을 다녔고 할인은 그 차이를 오로지 시간과 집중력으로 메워야 했어요. 수학 문제집을 3번씩 풀었고 영어 본문을 통째로 외웠고 국어 지문을 소리내어 읽으며 분석했습니다. 준우는 누나가 매일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왔다가 누나 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죠.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할인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볼펜이 쥐어져 있었고
교과서 위에 볼이 닿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엄마의 앞치마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잠든 누나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앞치마는 이불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준우는 누나의 방불을 끄지 않은 채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할인이 늦게까지 공부하면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던 게 엄마였다는 걸 이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2달이 더 흘렀습니다.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던 날 할인은 정교 석차를 확인하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전교 12등. 전학 온 지 한 학기, 과외 한 번 받지 않은 아이가 강남 학교에서 전교 12등을 한 거였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그 수군거림의 색깔이 달라져 있었어요. 경멸이 아니라 당혹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성적표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탁에서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우에게 밥을 떠주고 박 회장과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네 할아버지. 전교 12등이라면서?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박 회장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이 학교 측에서 받아온 성적 확인서였어요. 할인의 이름 옆에 학년 석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과외 한 번 안 했지? 할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2시까지 혼자 공부한 거지? 할인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이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밤마다 할인의 방에서 불이 새어나오는 것을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보았던 거였죠. 하지만 한 번도 들어가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이 성적 확인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네 엄마가 알면 얼마나 좋아했겠나. 그 한마디에 할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교 12등이라서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 이를 악물고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할인이 마음속으로 되뇌던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이름에 먹칠 안 할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한 적 없었어요. 혼자서만 품고 혼자서만 되뇌며 그것을 연료 삼아 버텨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회장이 엄마를 꺼낸 거였어요. 이 할아버지는 할인이 왜 그렇게까지 공부에 매달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였죠. 할인이 입술을 깨물며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부끄러운 딸이 되기 싫었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인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할인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엄마가 부끄러워할 리가 있나? 이 할아버지가 장담해. 할인의 볼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식탁 반대편에서 준우가 빈 밥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누나 1등해. 나도 1등 할 거야. 9살짜리의 그 한마디에 식탁 위의 공기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웃음을 참지 못해 고개를 돌렸고 비서실장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감추지 못했어요. 박 회장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우도 1등해. 할아버지가 삼겹살 사줄게. 진짜요? 약속? 준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노인이 9살짜리 아이의 새끼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작은 약속이 오가는 저녁 식탁의 풍경이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떨리는 손으로 먹어도 돼요? 라고 묻던 아이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2달 전만 해도 밥 한 끼에 허락을 구하던 아이가 지금은
새끼손가락 걸고 삼겹살 약속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자기 방 책상 앞에 앉아 엄마의 폴더폰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교과서를 다시 폈습니다. 이번엔 전교 1등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다만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이 집에 왔으니 엄마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 서 있고 싶었어요. 방 한쪽 서랍 안에는 금반지가 든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폴더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할인에게 그렇게 이어져 온 것들이 이 작은 방 안에 모여 있었어요. 할인은 그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교과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벽 2시 방 안의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아는 사람은 이 집의 셋뿐이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누나의 방을 확인하는 준우와 새벽에 서재를 나서며 복도 끝 불빛을 바라보는 박 회장. 그리고 어쩌면 그 빛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한 사람.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오늘 파주에 한번 다녀와도 될까요? 박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고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 파주를 꺼낸 것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이었어요. 그곳은 엄마와 살던 반지하 방이 있는 곳이고 쫓겨나던 기억이 있는 곳이고 빗속에서 준우와 함께 떨며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닐 텐데 할인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왜 가려고? 엄마 가게가 있던 시장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빌라도요. 박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실장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준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따라 나섰고 남매와 박 회장은 함께 파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파주 외곽의 풍경은 2달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재개발 현수막은 여전히 걸려 있었고 빌라 몇 채는 비어 있었지만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매가 살던 반지하 방이 있는 건물 앞에 차가 멈추었을 때 할인은 차 안에서 한참을 밖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빌라 앞 골목은 그대로였습니다. 깨진 화분, 녹슨 우편함, 금이 간 계단. 비를 맞으며 준우와 함께 서 있던 처마 밑도 그대로 있었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는데 자기만 다른 세상으로 건너온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할인의 가슴을 눌렀어요. 차에서 내린 할인이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반지하 옆방 계단에 한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얇은 옷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옆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안에 교과서 몇 권이 들어 있었어요. 할인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2달 전에 자기 자신과 겹쳤어요. 같은 골목, 같은 계단, 같은 얇은 옷. 다른 것은 옆에 준우가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할인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혼자 있어? 추운데 집에 안 들어가고?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가 일 나갔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침은 먹었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은 뒤돌아 차 쪽을 바라보았어요. 박 회장이 차 옆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눈과 마주쳤을 때 노인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 뒤 비서실장이 근처 식당에서 사온 따뜻한 국밥을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할인을 올려다 보았어요.
언니,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할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말이었어요. 이 집에 처음 온 날 준우가 식탁 앞에서 했던 바로 그 말. 먹어도 되냐고 허락을 구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2달 전에 준우와 포개졌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국밥을 다 비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골목 안팎을 둘러보았습니다. 빌라마다 빨래가 널려 있었고 어딘가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개발이 시작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밀려나야 합니다. 보상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아이의 엄마처럼 일용직으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집을 구할 여유가 없을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준우가 차창 밖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박 회장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돼요? 말해봐. 엄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려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단? 네. 오늘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랑 준우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여기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배고픈데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야 하는 아이들이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쓰러진 사람한테 밥 한 끼 차려주고 자기 엄마 유품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엄마라면 저한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보다 저런 아이들한테 밥 한 끼 먹이는 걸 더 좋아했을 거예요.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 회장이 한참을 말없이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지나가고 있는지 할인에게는 다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노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할인이 대답했어요. 연희복지재단이요. 엄마 이름으로요.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도로 위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노인의 입가에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희복지재단. 좋구나. 그렇게 하자. 연희복지재단은 한 달 뒤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박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재단의 기틀을 마련했고 할인이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제안한 것은 소박한 것이었어요. 파주 재개발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급식비와 학용품을 지원하고 긴급한 상황의 노인 가정에 생활 안정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당장 배고픈 아이에게 밥 한 끼를 먹이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게 할인의 생각이었어요. 재단 출범식 날 할인은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떨렸지만 준비한 종이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말로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 작은 백반집을 하셨어요. 부자가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재단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어가려고 만들었습니다. 할인이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동안 밥을 굶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박수가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박수가 번져나가더니 작은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파주 재개발 지구의 세입자들, 특히 남매가 살던 빌라의 세입자들에게 재단이 이사 비용과 임시 거주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보상금 협상이 길어지면서 막막해하던 세입자들에게 연희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의 손길이 닿았어요.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빌라 세입자들 사이에서 김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지하에 살던 연희 씨 딸이 만든 재단이래요. 연희 씨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갚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연희의 이름이 따뜻한 기억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집주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내쫓았던 아이들이 만든 재단이 자기 소유 빌라 세입자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재개발 보상 협상장에서 마주치는 세입자들이 연희복지재단 덕분에 걱정을 덜었다며 고마워하는 말을 하는 것을. 그때마다 집주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 여자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그 아이들을 내쫓았잖아라고 면전에 대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을 겁니다. 연희라는 이름이 이 동네에서 존경받을수록 그 이름을 짓밟았던 자기 자신이 더 작아지니까요. 하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리는 집주인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을 거예요. 할인이 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엄마가 했을 일을 대신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재단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준우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이들 급식 봉사에 따라 나선 거였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배운 솜씨로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고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은 밥을 받아든 아이가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공짜야? 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공짜야. 많이 먹어. 박 회장은 재단 출범 이후 서재에 새 액자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연희복지재단 현판 앞에서 할인과 준우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두 아이 사이에 박 회장이 서 있었고 현판에는 연희복지재단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예전부터 있던 액자, 시장 골목 백반집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연희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두 장의 사진 사이에 2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백반집에서 밥 한 끼 건네던 26살의 여자와 그 여자의 이름으로 재단을 세운 18살의 딸. 엄마가 심었던 씨앗이 딸의 손에서 숲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두 장의 액자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희야, 네 딸이 너를 닮아도 너무 닮았어. 그 말 끝에 노인이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지만 슬프지만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21살이 되어 있었어요. 전교 12등으로 시작한 성적은 3학년 때 전교 3등까지 올랐고 그 성적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과외 한 번 받지 않고 오로지 새벽 2시에 책상머리와 자기 자신만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대학에 다니면서도 연희복지재단의 실무에 참여했고 재단이 지원하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할인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이 사회에서 피도 안 섞인 아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재단 행사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입시 성적을 경멸하듯 바라보던 학교 아이들 중 몇몇은 대학에서 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할인은 그 사람들을 탓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랬듯 지나간 일에 원망을 품는 대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준우는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주에서 빗물에 젖은 크레파스를 주워 담던 아이가 이제는 키가 훌쩍 자라 누나의 어깨에 닿을 만큼 커 있었어요. 여전히 엄마의 앞치마를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지만
이제는 울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 잠깐 손으로 만져보는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가장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는 아이였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준우를 보며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냐고 물었을 때 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 닮았어요. 박도식 회장은 74이 되었습니다. 나이에 비하면 건강한 편이었지만 예전처럼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어요. 경영 일선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대신 연희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할인과 함께 재단 운영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엄마의 3주기였어요. 할인이 옷장에서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서랍에서 2가지를 챙겼어요. 금반지가 든 벨벳 상자와 엄마의 낡은 폴더폰. 3년 전 이 방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서랍 안에 나란히 놓여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할인은 2가지를 가방에 넣고 방을 나섰어요. 파주 외곽의 공원묘지까지는 1시간 남짓이었어요. 3년 전 비를 뚫고 달렸던 같은 도로를 이번에는 맑은 가을 햇살 아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들판이 지나갔고 하늘은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높고 맑았어요. 차가 공원묘지 입구에 멈추었을 때 준우가 먼저 내렸습니다. 3년 전이었다면 누나 뒤에 숨어 있었을 아이가 이제는 2걸음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매년 이맘때 이곳에 왔고 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의 작은 묘소 앞에 3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김연희. 묘비에 새겨진 이름 석자가 가을 햇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았어요. 박 회장이 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고 준우가 접어온 엄마의 앞치마를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준우. 키가 많이 컸어. 누나 어깨까지 와. 할아버지가 밥 엄청 많이 먹여서 그래. 아이가 웃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3년 전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을 아이가 지금은 엄마에게 근황을 전하듯 편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번에 반에서 봉사상 받았어. 선생님이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착하냐고 했는데 나 엄마 닮았다고 했어. 엄마 들었지? 준우가 묘비를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마치 엄마의 얼굴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할인이 금반지를 들어 햇살에 비추었어요. 이 반지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남겨준 거라면서 엄마는 이것까지 남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지키고 있다가 나한테 돌려줬어. 이제 내가 지킬게. 외할머니 마음도 엄마 마음도 내가 다 안고 갈게. 할인은 반지와 폴더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이것들은 묘비 앞에 두고 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이었어요. 외할머니에게서 엄마에게로, 엄마에게서 할인에게로 그렇게 이어져 온 마음을 앞으로도 계속 들고 걸어가야 하니까요. 할인이 묘비를 2손으로 감싸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랑 준우랑 이제 행복하게 살게. 하늘에서도 꼭 지켜봐줘. 마지막으로 박 회장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묘비에 새겨진 김연이라는 이름을 바라보는 눈에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26살의 백반집 주인이 내밀었던 밥 한 끼와 금반지,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 그것들이 없었다면 라온건설도 이 아이들과의 인연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기 자신도 없었을 거예요. 20년 전 시장 골목에서 밥 한 끼를 건넨 손길이
세상을 한 바퀴 돌아 자기 아이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심은 씨앗이 숲이 되었고 그 숲은 지금도 자라고 있었어요. 오늘도 나이 사연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에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